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외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통합선대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영입 인사로는 강금실,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 이렇게 이제 좀 전면 배치된 인사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보수 인사들이 대거 배치가 됐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 이석연 전 법제처장,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출신의 권오을, 박창달, 이인기 전 의원도 이제 합류했습니다. 보수까지 아우르는 이재명 후보의 통합선대위, 통합과 경청이 키워드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그 출범식 좀 어떻게 보셨는지. 홍 의원님부터 볼까요? 예, 이번 그 통합선대위죠 사실상에. 네. 그러니까 지난번 이재명 후보가 수락연설에서 당선된 직후 그 당내 후보로 결정되고 나서 수락연설에서 키워드가 국민통합과 실용주의였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상당히 반영한 이번에 통합선대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그 윤여준 전 장관, 그러니까 그 선대위원장으로 좀 합류하셨죠. 네. 거기에다가 이석연 전 법제처장 그리고 권오을 전 의원 등이 각각 약간 보수 내지는 과거 그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때 그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네. 그런 분들이 합류하면서 이게 민주당이 외연을 좀 확장했다. 그 보수 인사까지 포괄하는 그런 통합된 선대위로 갔다 이렇게 보고요. 네. 여러 가지 그 기준이 뭐냐 이런 그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진보냐 보수냐 뭐 이런 기준보다는 지난 그 12월 3일 비상계엄부터 4월 4일 탄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그러니까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그 강하게 그 비상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을 유지했다면 그 사람이 진보냐 보수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함께 통합적인 선대위를 구성해서 새로운 그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것이 이번 통합선대위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보수든 진보든 지난 그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그리고 이제 탄핵에 대한 입장이 같다면 이번 선대위에 같이 이제 예. 참여하는 식으로 그렇습니다. 누구든 선대위를...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혜진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 그 대선 후보 수락 연설 때도 통합이라는 단어를 14번이나 썼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국민들이 이 갈라진 나라, 분열된 나라, 대립하고 갈등하는 나라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러려면은 그게 국민들에게 감동이 있고 앞으로 그게 또 실현이 되려면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진정성을 보여줬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공감이 안 됩니다. 뭐 그전에 그 진짜 통합을 중요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었다면 당내의 반대 세력을 그렇게 비명 행사 공천을 통해서 완전히 그 싹을 그 자르듯이 그렇게 했을 리도 없고, 네. 당장 그 수락 연설을 하면서도 통합을 14번이나 이야기하면서도 국민의 다른 편 쪽에 있는 국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치적 파트너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세력이고 뭐 퇴행 세력이고 뭐 또 절망 세력이고 분열 세력이고 이렇게 비난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한덕수 총리가 출마하면은 이거는 헌법 파괴 행위다. 내란 행위의 연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고서 저번에 말속에는 통합이 있는데 마음속에 과연 통합이 있느냐. 네.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캠프에 이런저런 분들 그 영입한 것도 네. 본인의 마음속에 그게 통합이 없으면 결국은 그걸 감추기 위한 포장으로서 이런저런 사람들 데려놓은 것밖에 안 된다.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진짜로 그럴 생각이면 본인 마음부터 네.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통합의 이제 진정성에 좀 퀘스천 마크가 찍힌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의 선거법 상고심 선고가 내일 오후 3시에 내려지게 됐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회의 2번 만에 초고속 결론이 나오는 셈인데요. 이제 무죄 확정의 상고 기각이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파기자판이냐,
예상보다 빠른 대법원의 선고 좀 어떤 의미? 이제 하루도 안 남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이례적이었죠. 네. 당초 5월 11일 전에 이런 대법원 그 확정 판결이 나오기 어려울 거로 그 법조계 주변에서 다 예측을 했는데 예상을 깨고 전격적으로 지금 5월 1일 상고심의 결정 그 판결이 나는데요. 네. 대체로 법조계의 지배적인 시각은 그 상고 기각을 통한 무죄 확정이 유력한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5월 1일로 일정을 빨리 당겨 잡은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국민의 선택이 한 달 정도 이후에는 국민이 선택을 하는데 사법권이 그것을 어떤 그 결정하고 또 그 어떤 조건을 변수를 만드는 큰 변수를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게 중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그 파기 재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은 거의 그 예외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요. 혹여나 경우 유죄 취지로 일부 기각 또는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서울 고법에 가면 6개월 이상 이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다소 이제 그 유죄 취지일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부담은 생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어떤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중단되거나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파기 재판의 경우는 매우 이제 극히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제 나머지 이제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이번 대선을 치르는 데는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이다. 네.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되면은 뭐 크든 작든 간에 걸림돌이 되겠죠. 큰 논란에 휩싸이기 때문에 네. 당 내에서도 그렇지만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저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몇 달 안에 직을 잃을지도 모르는데 유죄 확정이 돼가지고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몇 달 안에 대선을 다시 치러야 될지도 모르는데 찍어도 되나 이런 고민이 유권자들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네. 판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과 그 유죄 취지 파기환송의 경우에는 파장이 좀 클 것이고 어쨌든 저는 전부터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대선 전에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왔던 게 이 정치적인 혼란도 혼란이지만은 법원의 위상 존립을 생각하면은 넘기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이렇게 이례적으로 빨리 선고를 하려고 잡은 것은 다른 저 고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법원 네. 자체의 존립과 위상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넘기거나 또 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가정했을 때 임기 이후로 넘기거나 아니 임기 중에 하거나 네. 임기 중에 하더라도 유죄를 내리든 무죄를 내리든 어느 쪽이든 간에 정치적 혼란이 극심할 것이고 그 부담은 결국은 법원의 무책임 또는 눈치 보기 또는 법리가 아닌 정치로 재판하는 기관 이런 비난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법원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거고 네. 그런 점에서 최대한 이 법원의 부담을 덜어버리려면은 무죄 확정을 하든지 네. 아니면은 유죄 파기 재판을 하든지 그래야 되지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하면은 절반만 혼란이 좀 줄어드는 거고 여전히 혼란의 터널 속으로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TV 생중계가 된다고 하니까 내일 오후 3시 상황을 다 같이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 이제 오늘 밤 10시에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마지막 토론이 열립니다. 김문수, 한동훈 후보 이제 반탄, 찬탄의 이제 극명한 구도 속에 결선이 치러지게 됐는데 누가 더 당심을 끌어내느냐 그리고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가 승부를 가를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치러지고 결과가 이제 5월 3일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남은 4월 동안 어느 쪽이 더 지지를 받게 될지 최종 후보 좀 누가 나오게 될지 조혜진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누가 되든 간에 이 당원들과 우리 지지자들의 이 간절한 바람에 믿음을 주는 네. 믿음을 좀 더 많이 주는 후보가 당심을 민심을 얻고 결국 최종 후보가 될 것 같은데 우리 당원 지지자들의 간절한 바람은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토론을 보면서 누가 그러면 그 역량이 더 뛰어난 것인가. 네. 전투력, 뭐 도덕성, 비전 모든 면에서 더 뛰어난가를 유심히 볼 것이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변수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후보를 선출하더라도 우리 후보 단독으로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꺾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면은 한덕수 총리가 출마했을 때 그 포함해서 네. 이준석 개혁신당 또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엮어내는 단일화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게 중요한데 네. 두 후보 가운데 누가 그걸 잘 이뤄낼 것이며 또 그걸 이루는 과정에서 민심의 폭발적인 그런 호응을 이끌어낼 그런 극적 단일화에 누가 더 어느 인물이 더 적합할 것인가 네. 요거를 보고 표에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홍 의원님 생각은요? 예, 뭐 상당히 좀 치열한 그 경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홍준표, 안철수 두 후보가 떨어지고 이제 그 한동훈, 김문수 두 후보의 2강으로 좀 좁혀졌는데요. 어쨌든 국민의힘 안팎에서 뭐 대체적인 분석을 들어보면 결국 현재 상황에서는 네. 김문수 후보가 다소 앞서는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많이들. 네. 그러나 다만 이제 의미 있는 것은 추세상으로 지금 한동훈 후보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네. 그래서 늘 이제 이런 그 경선이나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도 중요하지만 추세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승부가 될 거다 보는데 그래서 저는 변수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시간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냐. 시간은 좀 더 한동훈 후보에게 갈수록 유리할 거로 보고요. 네. 다만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그 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이미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네.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가 하려고 할 때 누가 되는 게 더 유리하고 용이할까? 이런 기준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후보하고의 단일화 측면에서는 조금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보다는 좀 더 점수를 좀 더 얻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시간은 한동훈 후보의 편, 네.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김문수 후보의 편. 이렇게 보이면서 아주 그 끝까지 예상 점치기 어려운 승부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역시 사흘 후에 결정되는 순간을 또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선출되기도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일 사퇴, 모레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이제 뭐 타임테이블이 언론에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최종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선출되면 이때부터 한덕수 대행과의 대결이 진짜 경선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네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아내는 것은 필요 조건이고 네.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선 승리를 이끄는데 충분 조건은 뜻을 같이 하는 나머지 모든 정치적 자원들이 하나로 뭉쳐지는 것. 그게 이제 흔히 하는 이제 단일화가 될 텐데 한덕수 대행도 나라 걱정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하고 나오신다고 봐야 되고 그렇게 나오셨을 때는 그 본인이 무소속으로 끝까지 완주하려고 나오진 않을 것이고 네.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모든 그 정치적 자원들이 하나로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표를 모아서 결국은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보다 더 나은 그런 정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 전제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출마하자마자 또 우리 후보가 선출되자마자 바로 날짜도 얼마 안 남아서 본 후보 등록이 날짜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바로 단일화 논의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거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개혁신당 또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기타 또 여러 세력들이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네.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그 논의에 들어가서 그 과정에서
뭔가 국민의 감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좀 극적인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진짜 경선은 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우선은 한덕수 후보가 한덕수 권한대행이죠.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것이 명분이 있느냐 적절하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권한대행의 역할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를 잘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곧 출범하는 다음 정권에게 잘 넘겨주는 것이 제 1의 과제고요. 두 네. 번째는 선거를 중립적으로 엄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인데 그것을 다 팽개치고 지금 본인이 지금 뭔가를 출마를 해보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다 나온다고 쳐요. 나오는 건 본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총리를 지금 3년 내내 했지 않습니까? 네. 3년 내내 외교 안보는 대통령이 하고 경제와 민생 문제 그 사회 현안들은 총리가 좀 더 주도적으로 했다고 쳤을 때 과연 경제 성적표가 어땠냐는 거예요. 아마 지금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네. 역대 어느 정권보다 제일 나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미 그 경제 성적표만 갖고도 대통령 후보로 나올 그 명분이 없다. 그리고 이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현장에서 민생 경제 어려움은 그 수치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의료 대란 지금 계속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네. 해결 못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의료 대란을 비롯한 사회적 갈등 현안에 대해서 총리가 주도적으로 뭘 해결해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나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본인이 직을 걸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면 대통령이 탄핵당한 일도 없을 거고 지금의 이런 그 조기 대선 상황도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물론 제일 큰 책임은 윤석열 본인이겠지만 더 나가서 그 당시 상황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을 막지 못한 국무회의 과정에서 막지 못한 한덕수 그 총리의 책임도 매우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 출마했을 때 네.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검증이 시작되면 상당한 정책으로 내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과연 그것을 극복하고 단일화 과정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보수 쪽의 후보로 지명될 수 있을지는 저는 현재로서 약간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네. 고건 전 총리와 이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이제 자주 소환되고 있는 요즘인데 과연 검증대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섰을 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분들도 그 당시에는 참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이 네. 경륜이나 리더십이나 또 국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 역량은 굉장히 뛰어났는데 정치를 처음 해보시니까 네. 그분들이 중도에 그만둔 거는 며칠 오래도 안 걸렸습니다. 특히 그 반기문 전 총장은 돌아오자마자 뭐 며칠 안에 결국 그만두셨는데 그 이슈들이라는 게 사실은 검증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거거든요. 예를 들면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 뭐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뭐 이렇게 표를 사는데 돈을 어떻게 넣고 생수를 사는데 뭐 결제를 어떻게 하고 뭐 나중에 그 선영을 또 참배를 하고 나서 이게 퇴주잔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반대하는 쪽에서 그 비난을 했는데 그거는 그 검증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치를 오래 해본 분들은 그런 거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데 네. 그냥 거기서 툭 걸려가지고 그냥 그거 하나 처리 못하고 그래 넘어갔거든요. 근데 한덕수 대행은 물론 이제 검증 자체도 벌써 네. 이제 그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윤석열 정부 네 정부에 걸쳐 가지고 뭐 그 진영이 다른 정부에서 검증 받아서 장관도 하고 총리도 두 번씩이나 하고 하신 것도 있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국민들이 이 그 문제시할 만한 그런 큰 하자는 저는 당연히 없다고 보고 네. 다만 좀 전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소소한 거 가지고 네. 좀 부풀리고 또 네거티브하고 뭐 가짜뉴스 퍼뜨리고 이럴 때 본인이 그걸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지금 또 시간도 짧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 의외로 내공이 있으셔서 네. 두 전직 두 분하고는 다르게
잘 극복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홍 의원님께 이제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할까 하는데 이낙연 전 총리가 이제 최근에 빅텐트론에 이제 등장을 하면서 반 이재명, 반 윤석열이라는 기치 아래 다 모일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대선 출마 움직임인데 지금 선언을 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반 정도는 선언을 하신 것 같아요. 이낙연 전 총리께서. 그래서 참 아쉬운 게 그 지난 탈당할 때 제가 원내대표 할 때인데 이낙연 전 총리가 당시 탈당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런 새로운 변수 또 다른 변수로 해서 그 대선 후보로 그 당시 총선의 부담도 있었지만 대선에 또 후보로 뛸 가능성까지 염두에 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든 이낙연 전 총리의 탈당을 막고 당에서 같이 했으면 했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졌죠. 그러나 이낙연 전 총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그 빅텐트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민주당은 같이 안 하시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네. 두 번째 그러면은 국민의힘 계열하고 하겠느냐 했을 때 국민의힘 그 계열 그 국민의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정치적 어떤 입장,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과도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고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도 모호해요. 그러니까 그 탄핵을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이런 것도 모호한 상태고 그러나 최소한 이낙연 그 전 총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확고하거든요. 그 입장은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그러한 전혀 그 근본적인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빅텐트를 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가능하냐 그리고 그 지지자들이 그것까지 동의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은 뭐 이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실제로 가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 혼자 독자 노선을 걸어서 출마해서 완주할 가능성이 있어도 결국은 그 빅텐트를 완성하는 데 들어가기 쉽지 않아 보인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선 후보들이 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확정이 되는 상황에서 두 분과 이야기를 논의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회전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